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번 연휴 중 추석 당일인 오늘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667만 대의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휴게소도 무척 붐비고 있죠? 네, 제가 있는 죽전 휴게소는 경부선 서울 방향의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제 뒤로 휴게소 간식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파가 제법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판 정체도 피할 겸 끼니도 챙길 겸 귀경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시민들 긴 이동 시간에 피곤했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 연휴가 반 넘게 남았다는 여유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군산이요. 한 3시간. 네, 많이 막혔어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게임. 이제 뭐 집안 행사 다 끝났고요. 예,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네, 고속도로가 지금도 많이 막힙니까? 집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26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종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41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아까 오후 5시쯤에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도로공사가 667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이 긴 추석 연휴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날인 겁니다. 귀경객의 성묘객,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정체가 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했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40분 걸릴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이때 출발했더라도 아직까지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네, 정체는 꽤 오래 계속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 이후에야 좀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나가는 도로는 밤 11시 이후면 숨통이 트입니다. 내일도 교통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경길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평소 주말보다 차가 더 밀릴 걸로 보입니다. 양방향 모두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체가 시작돼서 지방 방향은 정오쯤, 서울 방향은 오후 5시쯤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죽전 휴게소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연휴 막바지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연휴를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이 추석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비가 쏟아지지만 윷놀이와 비석치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와보니까 할 수 있는 놀이도 많고 기대 이상도 받아서 좋아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외투를 챙겨 입어야 할 정도로 날이 쌀쌀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너무 슬픈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 옷도 좀 같이 덮어줬는데 또 빨리 좀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모처럼 나온 한가위 나들이는 즐겁습니다. 뭐 오늘 추석날이니까요. 비를 맞아도 이렇게 좋네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자 궁중무용 공연 무대는 지붕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보름달도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강원도에 최대 60mm, 전라권 최대 40mm, 제주엔 5mm 안팎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충청권엔 모레 새벽까지, 강원 영동은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막바지인 목요일엔 날이 차차 맑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귀국하며 한 말입니다. 긍정적 표현이지만 동시에 접점을 찾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머지않아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이 좁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에 큰 틀로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이익도 미국이 90%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외환 보유 규모를 고려해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해야 외환시장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투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안전장치로 통화 스와프 체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제한 통화 수합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딜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으로선 우리와의 협상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미국도 아마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펀드 대신에 다른 걸 조금 더 내주는 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후속 협상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5%를 기록하며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9월 첫째 주 56%에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한 겁니다. 사상 첫 코스피 지수 3,500 돌파, 오픈 AI와의 MOU 체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 60% 중반대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빠진 상황, 여권에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2%, 국민의힘 35.9%였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 기소 등이 지지층 이탈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과 봉화의 선영을 찾아 참배하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법원 역시 공소시효가 짧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설명 자료를 내며 이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공소시효가 짧았던 만큼 신속히 출석에 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긴급하게 체포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공무원이라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내 조사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구속 상태인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자신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전 올린 옥중 메시지를 재가공한 겁니다. 추석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한가위를 하루 앞둔 어젯밤 9시경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메시지와 사진을 편집한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며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낮 페이스북에 이른바 옥중 메시지를 올린 뒤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공해 공개한 건데 추석을 앞두고 노출 효과를 높이려 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 통일교측 다이어리와 당사자들의 여러 문자 메시지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수사정보 유출과 금품 수수 등 권 의원과 여러 혐의로 묶여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아예 앞으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도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공천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뇌물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추석 명절을 틈타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오려던 중국인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레저보트를 타고 2시간 넘게 추격전을 벌였는데 한때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태안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불도 켜지 않은 레저보트가 캄캄한 밤바다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합니다. 해경 항공기가 공중에서 보트를 향해 조명을 비추자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우리 함정이 보트를 밀어버릴 듯 압박합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미확인 선박이 육군 레이더 기지에 포착된 건 어젯밤 11시 38분쯤입니다. 해경과 육군 경비함정 10척이 합동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보트 주변을 에워싸고 세우라는 명령에도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현재 미식별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령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격 중에 있음. 심야 추격은 2시간이나 이어져 오늘 오전 1시 43분쯤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내 실려있던 물품을 투척하는 등 이렇게 추적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보트에는 중국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3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강제 퇴거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하기가 어려우니까 해경은 8명 전원 압송해 밀입국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한강변 재개발 단지들이 소셜믹스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동에도 소형과 대형 평형을 섞고 임대 세대도 여러 동에 고루 배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한남 3구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데 박준우 기자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남 재개발 3구역. 총 8개 블록에 약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었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에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여러 평형을 함께 배치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으로도 재개발 아니고 시세를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중형 수용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용도 이렇게 없습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릉지에다 73m 고도 제한까지 걸려 있다 보니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인데 대형 평형 조합원들이 공개 반발한 겁니다.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소형 평형이 섞이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강을 조리면서 지금 대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소형이 끼어 있어요. 한강 100%를 만들면 그쪽 소형은 좀 빠지면 어떻겠냐. 20평대, 30평대로 한강 조합원을 끼고 있으면 나중에
비닐도 30표, 40표 되면 가격이 비싸요. 이 말이 됩니까? 20년을 같이 소유한 사람들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전염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위화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언사가 굉장히 상처였어요. 임대 세대를 여러 동에 고루 배치한 소셜 믹스를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운데가 34평이에요. 양쪽에 원룸인들이에요. 그 앞에도 임대예요. 이 사람은 뭐 전세계 무슨 제기였어요? 결국 조합이 기존안을 뒤집기로 하면서 목표였던 2031년 입주는 상당히 지연될 전망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는데 시카고에 돈 받은 폭도가 많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경 대응을 부채질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시카고 시민들이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시카고 곳곳에서 진압과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단속 중이던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이 미국 시민권자 여성을 향해 총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 치료 뒤 연방수사국 FBI에 구금됐습니다. 시위대는 요원의 과잉 대응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It took 12 days to solve the problem, 12 days. And we're going to do that in Chicago. That's a bunch of paid insurrectionists. But you have a lot of paid people in Chicago too. 실제 트럼프 지시에 따라 시카고에 3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이 승인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시카고 이민 단속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지역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Look at what's going on. These are war zones. These are war zones in neighborhoods that are full of life, full of culture, full of life, full of vibrancy. 이런 무력 진압이 계속되는 데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폭도들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비바람에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고 대형 트럭이 쓰러졌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은 중국에는 태풍 마트모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민 47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가로수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전신주는 옆으로 누워 위태롭게 전선에 걸려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21호 태풍 마트모가 어제 낮 중국 남부를 덮쳤습니다. 중심 부근 최고 풍속이 시속 150km에 달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됐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은 대형 트럭마저 쓰러뜨릴 정도입니다. 철제 구조물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대 420mm가 넘는 폭우 역시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변 마을은 강한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에 만조까지 겹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국 현지 당국은 비상대응 최고 수준인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둥성과 하이난 일대 주민 47만여 명을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이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위안, 우리 돈 400억 원가량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서쪽으로 향하는 마트모는 윈난성 등 남부 내륙에 추가 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베트남도 영향권에 든 가운데 베트남 기상청은 폭우와 강풍,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119에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위치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죠.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더더욱 그런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소를 등록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 가입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119 종합상황실. 어디냐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립니다. 횡단보도라고 했는데 위치가 지금 어디지?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당황한 신고자로부터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바로 출동할 건데 혹시 위치 가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곧이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고자로부터 전화가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려면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위치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갈 수 있어요. 60대 남성이 본인이 쓰러졌다며 직접 신고를 한 겁니다. 위치가 어딘지를 여쭤봤는데 쓰러진 사람이 위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쓰러졌는데 사전에 주소나 지병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가 있지만 가입자는 102만 명에 그칩니다. 119 신고가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0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출동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어디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위치가 3호 맞으세요? 3호요? 4호요? 저희 1km 정도 남았거든요. 빨리 갈게요. 위치 파악을 못해 구급대원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어눌하시고 전달도 잘 안 되시는 노인분이셨는데 어디에 정류장 쪽에서 좌회전해서 골목 들어오면 어디 집이야 이런 식으로만. 안심콜 가입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비하인드 뉴스를 전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아주 거침없이 답하는 장관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거침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침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침없게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거침없다는 것은 어떤 네. 질문에든 막힘없이 답변한다 이런 뜻일 텐데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요.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또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첫 질문을 어떻게 하면서 시작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관으로 보시기에 K푸드 그 인기랄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 예. 8월 초에 그 에이펙 일환으로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인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 21개국에서 장관 차관들이 이렇게 와 주셨는데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저희가 그 K푸드 체험도 하게 하고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칵테일도 선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본인들이 아는 K푸드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각축전이었습니다. 예.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농림산성 대신 장관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그 장관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잡채, 설렁탕, 삼겹살, 양념치킨 뭐 줄줄줄줄줄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또 뭐 러시아에서 오신 그 수석 대표는 상표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정자로 시작하는 우리 있습니다. 초코파이.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고 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뭐 그야말로 한우에 대해서는 관심을 또 보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초에는 그 세계 식품 박람회 중에 3대 식품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아누가라고 독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그 주빈국이라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빈국이요. 주빈국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주빈국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K푸드가 당당히 그 반열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 식품기업들 100여 개사가 그 박람회에 가서 우리 K푸드의 저변을 정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 너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K 컨텐츠에 태워서 우리 K푸드를 그 세계인들의 삶 속에 녹여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막 궁금해졌는데요. 네. 송미령 장관은 어떤 한국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 하나만 꼽자면.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김치찌개요. 네. 예. 두부 많이 들은 거. 두부 많이 넣고. 네.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듬뿍 들어가고 두부도 많이 넣은 이런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예, 시청자들이 명절 음식 드시다가 김치찌개 끓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첫 국무회의에서 유일하게 30분 넘게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땠습니까? 무엇이 가장 신임을 얻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부처가 대통령 취임하신 다음 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현안 보고를 했고요. 저희의 보고 내용은 농산물, 농축산물의 수급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쌀 수급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당시에 산불 등의 재해가 산사태, 산불 등의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산불이었네요. 그래서 그 재해가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어서 그 재해에 대한 대응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K푸드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다 경청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하나에. 근데 그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쌀이 남는다고 하고 근데 농가들은 또 쌀 값이 너무 낮다고 하고 그럼 해결 방법이 뭐겠느냐. 이제 이런 거부터 그 논에다가 쌀 이외에 타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타작물을 심으려면 농가 입장에서는 쉽사리 작물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쌀 대신 심을 만큼 인센티브가 충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우 같으면은 왜 우리 국민들은 한우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한우 농가들은 또 한우 값이 너무 낮다고 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진땀 흘리셨겠네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제가 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경청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통령은 함께 일하기 좋은 상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왜 상사 스타일 중에 왜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똑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부지런하기도 하세요. 아마 정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관도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만큼 하시면 대통령님은 여러 분야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맡은 분야는 요만큼이니 요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님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긴장을 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하죠. 네. 빨리 김치찌개 끓여 먹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프로야구 NC의 기세가 가을 야구까지 흔들었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9연승으로 가을 야구 막차를 탔는데 오늘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삼성을 잡았습니다. 삼성의 강타선을 잠재운 건 구창모 선수였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회 원아웃 주자 1, 2루 상황. NC 데이비슨이 삼성 선발 후라도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중견수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안타. 그 사이 2루 주자 최현준이 홈을 밟았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9연승을 달리며 5위로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을 따낸 NC는 1회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2회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을 쳐낸 김휘집의 땅볼 타구에 이우성이 추가 득점을 했고 5회엔 김영준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을, 이어 데이비슨의 2루타로 또 한 점을 보탰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데이비슨에 앞서 타석에선 최현준의 타구는 투수의 발을 맞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반면 와일드카드 1차전서 비기기만 해도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던 4위 삼성은 힘겨운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6월 전역한 NC 왼손 선발 구창모에게 꽁꽁 묶이면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창모는 5회 말 이성규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2020년 이후 5년 만에 밟은 가을 야구 무대에서 6회까지 1실점하며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긴장감이 또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로 정규 시즌 포함 10연승을 달린 NC는 내일 삼성과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네, 추석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